안녕하십니까. 지거리서입니다. 지난 월요일 축구 경기에서 미국과 아주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과거에 70년대, 60년대 북한과의 경기, 이번 80년대 일본과의 경기를 바라볼 때처럼 어느 틈인가 미국과의 축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북한전 혹은 대일본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미국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맹목적인 추종 혹은 무조건적 반대, 식민냐 반민냐의 이분법적 구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맹목적인 추종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미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같이 나아가야 할 때는 같이 나아가는 동맹이지만 따로 나와 미국은 또 별개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이제는 반대의 대상도 추종의 대상도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이제 자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과거 아주 오래전에는 미국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5년, 10년 상관에 이제 미국 시장의 추세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종속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미국은 현재의 주가에 비해서 기업 수익이 형편없이 낮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의 펄을 가지고 있는 고평가국, 즉 앞으로의 비전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1분기, 2분기에 오히려 사상 최대의 기업 실적을 가지고 지수는 오히려 주식시장도 바닥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극복의 대상이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증권시장도 이제 미국을 극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 논리로서 우리 경제를 다시 서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녹화하는 날이 마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약 한 104에서 105포인트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마 끝난 종가가 아마 103.12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03.12라면 이 만기 예상 지수보다 다소 조금 낮게 끝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기에는 예상치에는 다소 조금 위험하였으나 큰 무리가 없는 수치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기일 종가가 최소한 104포인트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 근거는 우리가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장에서 의외로 이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자체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이것을 노출된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중요할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두 번째로 일물, 즉 차월물, 9월물, 이제는 이제 건월물이 됐습니다만은 9월물과의 어떤 베이시스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일정 부분 롤오버가 그도 약 5천원 이상이 롤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근거는 이번에 이번 9월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 LG화학 이런 종목들, 그 외에 한국단자, 그 외에 승천기업 이렇게 다양한 중소형주까지도 빠지고,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들어오고 빠진 기업이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코스피 지수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의 바스켓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G그룹주였는데, 이 LG그룹주가 지난주부터 미리 선심에 일어났다는 점, 즉 바스켓 내에서 비중을 이미 확보하려는 모습이 일어나는 걸로 보아서 일단 일정 부분 바스켓을 장기부선을 넘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산과 보유의 어떤 폭에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기관과 증권사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옵션 전략에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원래 110포인트에서 111포인트 상방, 하방으로는 약 95포인트, 92.5에서 95포인트 선이니까 94포인트에서 95포인트 하방, 요 중간선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 포지션인데, 이 중에 최대 이익 구간이 약 한 104에서 105포인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최대 이익 구간에 비록 근접하는 수준으로 일단 코스피가 마무리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소 이것을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다음 대응인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한 2, 3주간 우리 시장에 큰 화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시장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청산을 임박해 있다는 시각은 벗어났으나 롤오버된 물량은 언제라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기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만기지수가 대충 한 800포인트, 820포인트 이런 기준에서 만기일 지수가 오히려 상승 쪽으로 잡힌다면 청산,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 잡힌다면 다음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쪽으로 잡힌다면 상승 추세로, 하락 쪽으로 간다면 하락 추세로 이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79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750포인트에서 730포인트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만기지수가 거의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하락으로 간다면, 이번 주는 주 초부터는 제가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는 밑으로 갈 때는 당겨 올리고 위로 갈 때는 끌어내려서 이 정도 선에서 선물지수 기준으로 104포인트에서 마치면 이게 한 825에서 830포인트 수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선물 종가를 마치되 이 마지막 날 흐름이 이렇게 간 흐름인지 혹은 이렇게 간 흐름인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기 순간에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갔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매수 차익거래 잔고라는 것은 노출된 악재였다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노출된 악재에 대한 매수 세력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이번에 테스트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아주 강력하게 항상의 우리가 선물옵션 만기는 시장에서 매번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시장의 화두가 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아주 5천억 설에서 심지어는 3천억 설까지 이번에 대량 청산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풍부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는 세력의 강도를 여기에서 만기일 지수로 우리가 만기일 시장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것을 1차 지지선으로서 이것을 2차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도 700포인트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1차 840포인트, 2차 870포인트 선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서 1차 840포인트를 돌파할 때를 우리는 대비 매수신으로, 또 2차 870포인트를 돌파할 때를 본격적인 매수의 국면으로, 하방 이탈할 때는 790포인트를 무너뜨릴 때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버려야 할 때로, 750포인트를 하회할 때는 1차 매수로, 만약에 730포인트에 달하면 강력 매수로, 최악의 경우에 700포인트가 무너지면 청산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사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거장이라는 이론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이게 무너져서 790포인트가 무너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예 밑으로 가서 여기서 기다려야 하고 여기서 매매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상승할 경우에도 이 840포인트를 돌파할 때를 예비 매수 신호로 두고 이 구간 사이에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국면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선도 세력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집에서 차라리 뭐 장자의 철학책을 하고 이런 것이 낫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번 만기 종가가 당신 말대로 종가에 지금 7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도 저는 대답은 퀘션마크입니다. 왜? 이것은 시장의 수급이 현재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 기대치, 제 자신의 기대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기대치인 지수, 코스피 지수 약 한 104포인트에서 105포인트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840포인트 1차 매수 신호가 나는 수준까지 만기일 지수가 끌어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된 프로그램 매물 자체를 노출된 악재로 보고 매수를 해나가는 어떤 저가 매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나 아직까지도 이 매수 세력이 압도하는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84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리고 790포인트를 무너뜨리면 버리고 저 밑에 가서 기다리고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물인 9월물 백어데이션을 이래서 시초가에 오히려 다소간에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을 얼마나 시간에 복구하느냐에 달려있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일단은 이쪽 방향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는 예단하지 말고 이것을 돌파하느냐 여기서 투자자들 여러분은 전부 다 840포인트와 750포인트 이 두 개 지점을 아주 눈여겨보고 이 베리에이션 안에서는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침착하게 한번 관찰해보고 구경만 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초에 시속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버린다면 1차 매수 신호, 예비 매수, 강력 매수의 구간으로 가서 최종 목표가는 우리가 98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까지의 상승 목표치를 두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 좋은 국면이죠. 여기서 반등해서 나아가면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하락해서 간다 하더라도 700포인트는 마지노선 데드라인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요만큼의 위험 부담 대비 리스크를 안고 이 구간에서는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리스크 대비 프로핏 이익이 구간이 훨씬 큰 구간이 바로 이 구간 840포인트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750포인트와 840포인트를 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매매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느냐라고 만약에 다시 이제 재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난번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쭉 중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지금 대표적으로 차트를 공부한다면 좋은 종목들이 있죠. 절대로 이것은 제가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이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형주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은 되었지만 차트상의 예시 종목으로 본다면 한국단자공업이라는 게 있죠. 한국단자공업이 전형적으로 기관의 어떤 매집, 즉 기관형 매집의 전형적인 차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현재 정고점에 가까이 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한국단자공업과 같은 현재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크게 본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이러한 어떤 패턴의 국면에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보아야지 비록 많이 하락했지만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면 순식간에 많이 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러한 과정을 상승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례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단 한 주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하루 이틀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매수를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예시로 이 종목이 일봉과 주봉과 월봉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시골에서 강의하면서 이 종목을 예를 든 이유는 이러한 패턴들이 현재 국면에서 유효한 종목이겠구나 하는 하나의 어떤 교재적 종목으로 살펴보시라는 뜻이고 이러한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패턴은 KTF와 같은 패턴 혹은 이런 더 이상의 종목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이건 매수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본 강의는 그 거래량을 계속 이어서 나아갈 생각이긴 한데, 지금 거래량 강의는, 제가 칠판 강의에서 일정 부분 사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관련된 강의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차트 사례를 두지 않고 얘기를 드리려는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심리,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하면 이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구나라는 차트상의 사례가 유인하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가능하면 러프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강좌를 느낀 점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봉을 그려가면서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다소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 거래량 강의 중에서 우리가 뭐 조주의 개념, 그 다음에 메이저의 개념, 그 다음에 뭐 흔히 좋아하는 어떤 뭐 급등주의 어떤 패턴, 과연 이런 게 있을 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흔히 뭐 이러한 패턴들, 그 외에 어떤 추세, 거래량의 추세, 그 다음에 앞쪽에 말씀드렸던 2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차트상의 사례를 일단 모아가지고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앞으로 한 1주나 2주 정도 후에 이것을 차트를 보면서 새로 사례 중심으로 새로 다시 한 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록 가능하면 이런 것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거래량 강의라는 것의 어떤 본질상 차트를 보지 않고는 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강의는 한 2주 후 정도로 미루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가 돌아가고자 했던 부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면 뭐 유식한 말로는 무빙 에버리지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보 투자자 하더라도 이 이동평균선은 아실 것이라고 믿는데, 뭐 가장 많이 흔히 쓰는 게 뭐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뭐 120선 이렇게 보통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HTS 차트를 폈을 때도 이동평균선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어떠한 기본 차트를 살폈을 때도 이동평균선이 없는 차트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캐스틱 이런 것을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뭐 RSI 이런 것을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다 아니지만, 사실 왜 거의 모든 이 주식 투자자들은 이 이동평균선은 다 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동평균선은 항상 매일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누구나 매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투자 수단이 맞는가라는 데 대한 어떤 회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이동평균선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이동평균선은 사실 1940년대부터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 1940년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기술적 분석가로부터도 뭐 천대받고 혹은 무시당하고, 항상 이동평균선은 뭐 골든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 뭐 이동평균선의 상향 하향, 장기 단기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들만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항상 모든 원리는 기초에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대가는 기초에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이동평균선은 과연 기초인가? 이동평균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정말 이 이동평균선과의 심리적 싸움, 이 이동평균선과 어떤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피나는 투쟁과 어떤 고통들이 이 속에는 참 많이 담겨 있다고 제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선으로, 혹은 누가 혹자가 말하듯이 17일선, 18일선, 19일선, 21일선, 22일선의 의미가 있고, 누구는 65일선의 의미가 있고, 혹은 알렌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4일선, 9일선, 혹은 18일선 이런 선들의 의미가 있다. 과연 이런 어떤 수치적 5일선은 의미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4일선을 본다. 20일선은 누구나 다 보는 추세지만 나는 19일선을 딱 보면 이것은 시장이 왔다.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60일선을 보지만 나는 56일선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선이라고 본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분들은 누구나 다 해보는 노력들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지나고 나면 웃을 일이지만 우리는 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과연 뭐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는 기업을 리서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저 같은 아웃사이더나 뭐 비제도권 있는 사람들은 리서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본질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본질적 분석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이미 리서치 자료를 만들고 본질적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이 본질적 분석 자료를 보기에 앞서서 이미 각 펀드 매니저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시장의 주류들 사이에 이미 다 돌아버린 자료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알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구조가 또 그나마 그 리서치 자료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예측을 해서 맞는 것이 한 번도 없는데 하물며 어떤 업황 분석, 기업 분석조차 과연 그것이 리서치 자료가 효율적이라면 과연 99년, 2000년에 삼성전자 100만 원을 주장한 리서치 센터들은 다 문을 닫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기술적 분석, 본질적 분석 어떠한 것을 내세우고 가나가나 간에 주식 투자라는 그 자체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대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측 불가능한 주식시장을 그나마 근사하게 바라보기 위한 한 수단이 기술적 분석에 다. 그나마 이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택한 것은 기술적 분석을 택하든 기본적 분석을 택하든 간에 이러한 어떤 분석법들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근사치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본적 분석을 택하는 뭐 여건이 좋은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제도권 내의 사람들 기술적 분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로 대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기술적 분석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언적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워서 하나하나 익히고 배움으로써 뭐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은 맵구나, 설탕이 들어간 것은 다르구나, 이것이 짬뽕이 되면 맛이 집중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경험적 이성이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험적 판단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철학서 속에서도 이 경험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분명히 증명이 되어 있고 이 경험이 진리가 아니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경험적 자료, 즉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왜 경험적 자료가 누적이 되어 있는 과거의 자료에서 공통분모를 끄집어내어서 그 공통분모가 가려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요래할 것이다, 앞으로도 요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이 기술적 분석을 이 경험적 이성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왜 기술적 분석,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술적 분석으로 급등주를 찾고 대박주를 찾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바로 이율배반 아닌가? 그러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경험적 이성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 예측에 절대적인 절대값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학만은 절대적이다. 2 곱하기 2는 4다. 이것은 경험적이든 선험적이든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험적 수치 속에서 찾아낸 수학적 공통점은 기술적 분석에서 미래 예측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역발상적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철학적 논쟁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연 미래 예측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단언코 세상의 어떤 분석 수단도 미래를,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감히 확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뭐하나?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영국에서 테스트한 것처럼 원숭이하고 펀드 매니저하고 같이 다트 던져서 투자하니까 원숭이가 잘하더라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식 종목, 관심 종목 사실게 끊고 그냥 눈 감고 하나 퍽 찍어서 그 종목을 사고 눈 감고 하나 퍽 찍어서 그 다음날 그것을 팔고 투자를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 결정판이 있습니다. 뭐냐? 경험적 이성이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 이성, 즉 어떤 감각적 우리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어떤 판단력과 감성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접목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물론 이건 역시도 유물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신이라는 것조차도 뭐 신경세포의 전달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튀어서 반응이 생긴다. 이런 유물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거조차 의미가 없겠지만 어떠하거나 간에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거기에 나의 판단을 가미해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눈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 분석은 뭐냐? 과거 경험의 수학적 통계, 이것이 절대 진리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수학적 통계에 나의 판단, 이 선험적 지혜, 이 나의 판단을 가미한 눈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유일한 수단,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무슨 얘기냐면 RSI, 스타캐스틱, 각종 MACD, 각종 다양한 기법들은 각자가 자기가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 그래서 수학적 통계에 의해서 RSI라는 하나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연구를 하나 주었다면 이 RSI 자료 지표를 가지고 RSI 자료 지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RSI 다이버전스 발생으로 보는 사람과 RSI 침체니까 매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과매도권에 접어들어드리니까 이제는 사야 된다. 이 RSI가 또 이게 다이버전스를 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같은 경험적 자료에서 나오더라도 나의 판단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이라면 이 전제조차도 망가뜨리는, 즉 이것은 감히 손도 대지 마라, 불가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 즉 이동평균선은 뭐냐? 시장에서 이것은 절대자다. 즉 이동평균선은 뭐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봉쇄한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봉쇄한다. 즉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보는 이동평균선과 오늘 가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보는 이동평균선, 혹은 여기 지금 이것을 촬영하고 계신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께서 보시는 이동평균선, 이 모든 것은 누구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거의 하나의 유일한 예외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값이다. 기술적 분석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기와도 같고 마치 물과도 같고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이동평균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동평균선이란 지난 얼마간의 주가의 합을 평균한 것이다. 참 간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5일간의 주가가 100, 110, 90, 80, 120 이렇다면 100 더하기 110 더하기 90 더하기 80 더하기 120 나누기 5한 값을 점을 찍고 다음날 뭐가 들어가면 또 더한 것을 값을 찍고 이렇게 해서 선을 맞는 것, 이게 이동평균선이다. 이게 뭐냐? 지난 5일간의 주가의 평균이고 주가는 이렇게 들쑥날쑥 변동성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주식은 진행하지만 이것을 부드럽게 평균한 값이다. 이것이 이동평균선인데 변동성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것을 스무딩, 즉 부드럽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추세지표, 즉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추세지표인데 우리가 추세라고 말을 하면 ADX, DMI 이런 각종 추세지표들이 있지만 이러한 추세지표라는 것은 이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아버지는 이동평균선이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 즉 뭐냐?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으면 자, 이동평균선의 본질은 이 기간 동안에 해당된 주식의 값을 기간 분모로 나눈 것이니까 항상 분모는 일정하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간의 주가니까 분모는 항상 5다. 정해진 분모에 변화하는 분자값 이것인데 이 중에 과거 변수를 한 개씩 제거하고 새로운 변수를 한 개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본질인데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면 5일 전에 마지막 자료를 제거하고 오늘의 주가를 입력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면 20일 전에 주가 하나를 빼고 이것을 입력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단순히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이 요 5일간, 20일간의 주가 이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이동평균선 안에는 5일 비록 5일 이평선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과거의 오랜 기간의 주가의 흐름이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어 녹아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비록 이 끝에 있는 값을 하나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날의 수치는 요 하나의 변수값이 아니라 이것이 5개로 합의되어 있는 수치가 오늘의 이동평균선이고 내일의 이동평균선은 비록 이게 빠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요소가 일부 5분의 1이 녹아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소는 다 제거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제거된 6일 전의 주가도 이미 이 값 안에는 약 5분의 4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동평균값의 의미는 이 날짜에서 이 날짜까지의 주가 5일간의 주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의 주가도 이 안에는 녹아있다. 이 이동평균선 안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20일간의 주가의 이 흐름이 아니고 사실은 30일, 40일, 50일 전의 주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수 요인은 점점 희석이 되고 점점 희석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의 5일 이동평균선에 100일 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비록 5일 이동평균선이 하더라도 7일, 10일 전의 주가의 영향이 약 날이 가면 날수록 희석되더라도 이 영향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단순히 현재처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자 활용법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법. 두 번째 2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법. 세 번째 3개의 이평선을 활용하는 법. 네 번째 4개의 이평선을 활용하는 법.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활용법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왜?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현 시장에서 한 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하면 매수하고 이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자. 바로 이동평균선 한 개에 주가가 돌파하느냐 하향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판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할 수 있는 우리가 영향을 이 법칙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의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딱 돌파를 하는데 나의 해석은 5일 이동평균선의 돌파인데 누구는 5일 이동평균선의 하향 돌파다. 해석이 아니고 돌파는 똑같다. 다만 차이는 뭐냐. 누구는 현재 국면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서 보고 현재 누구는 엉뚱하게도 200일 이평선을 설정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현 국면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400일 이동평균선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한 개의 이평선은 일단은 돌파다. 쉽게 생각하고 2개의 이평선은 뭐냐? 크로스다. 자, 약간 둔하게 흐르는 중장기 이평선 한 개와 좀 샤프하게 흐르는 단기 이평선 한 개가 골든 크로스를 밑에서 단기가 장기를 골든 크로스를 내면 매수다. 데드 크로스를 내면 매도다. 또 골든 크로스를 내면 매수다. 이건 역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사고 팔고의 법칙은 정해져 있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는데, 이건 역시 설정을 알렌처럼 예를 들어서 이 중기 이평선이라고 설정하는 요것을 18일선으로 나는 둔다. 요렇게 단기 이평선이 돌파해 나가는 이 단기선은 나는 4일선으로 본다. 혹은 4일선과 9일선으로 나는 둔다. 이런 설정의 차이에 선택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크로스 분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동평균선은 뭐냐? 배열도 분석이다. 즉, 이동평균선이 중기선이 이렇게 가고 장기선이 중기선이 이렇게 가고 단기선이 이렇게 가면 정배열이다. 매수 국면이고, 이것과 반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기, 이것이 중기, 이것이 단기라면 역배열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정배열, 역배열로서 국면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도 자의적 해석은 없다. 그냥 이동평균선을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관점을 나는 예를 들어서 5일, 60일, 120일 선에 배열을 봤다. 나는 10일, 90일, 240일을 배열로 봤다. 이것의 선택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자의적 해석 여지가 봉쇄되어 있다. 4개의 이평선 활용법은 뭐냐? 이것은 추세를 지정하고 매매를 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앞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면, 자, 4개의 이평선을 활용한다면 고전적인 개념은 이렇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오면 장기 두 개는, 즉 중장기 두 개는 현재 내가 매수의 국면인지 매도의 국면인지 소위 말하는 국면 파악용이고 단기 두 개는 이게 21선이고 이게 5일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5일선, 21선, 예를 들어서 121선, 241선이라고 본다면 121선이 241선을 골든크로스를 내고 241선이 상향에 있고 121선이 상향에 있는 매수의 국면이라고 내가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는 단기선이 5일선이 더 중기선인 21선을 돌파하면 그냥 매수, 또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서 또 돌파하면 또 매수, 이렇게 매수의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 반대로 241선 121선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거는 중장기 매도의 국면이니까 단기선은 매도 활동으로만 한다.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산다가 아니고 매도 이 시점만 보는 거죠. 그러면 장기선이 매수의 국면일 때는 매수만 단기로 보고 장기선이 매도의 국면일 때는 매도만 보라면, 그러면 여기서 산 건 언제 팔고 여기서 매도한 건 언제 하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바로 뭐냐? 주식 투자에 대한 정답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자, 241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가를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자, 1선으로 보는 방법칙이죠. 주식이 상승합니다. 이거 언제 팝니까? 여기 팝니까? 아니죠.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 안전하게 사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다. 절대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사서 그저 이것이 장기선이 올라가는 만큼 내 수익이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가든 간에 여기서 매도한다. 내 수익은 어디냐? 여기에서 여기만큼, 이게 내 수익이다. 이런 방식 싫어하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사서 여기 팔아야 되고, 혹은 여기서 사서 여기라도 팔아야 되고, 여기서라도 사야 되는데,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있는데 괜찮아요? 충성도말로 괜찮아요를 연발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주식 투자냐?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무슨 전문가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급등주와 대박주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대박주와 급등주가 잡히지 위험한 자리에서 대박주와 급등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완벽하고 가장 고수익이 나는 방법은 뭐냐면 안전한 자리에 서서 확실한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 주식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 팔고 내 수익은 여기서 요만큼.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 제가 오늘 드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화를 감상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서양화를 바라볼 때보다 동양화를 감상하기가 훨씬 더 난해하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동양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문화 혹은 동양화, 비록 미술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접촉하는 빈도가 서양 문화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동양화 하나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동양화는 사실 필법과 묵법의 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방사우, 종이, 먹, 붓, 벼루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로 그림을 그리는 문방사우의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방사우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서 작품으로 남기는가라는 기술, 즉 테크닉에 관련된 것이 필법이고, 묵법은 같은 검은색 묵과 흰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지만 이 묵의 농담에 따라서 색이 5개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동양의 어떤 정신세계를 그 그림 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동양화에 담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 그것의 기법의 어떤 엄숙성과 난이성을 이해를 해야만이 동양화를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화의 제작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떨어뜨려가지고 펼친다든지 붓을 잡아 끄는 파필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그 기법의 세련됨의 여부를 가지고 작품의 어떤 훌륭함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준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산수를 표현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바라본다면 고딕양식이라면 뾰족뾰족한 첨탑 혹은 아까 이런 기둥 이러한 것들이 고딕양식이면, 그 고딕양식을 따르는 건축물들은 그 모양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뾰족뾰족한 첨탑을 가지고 있고 각진 지붕을 가지고 있고, 또 코린토 양식이라면 일조가 늘어서 있다든지 혹은 바로코 양식 다양한 양식들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됩니다. 동양화 역시 우리가 바위를 그린다, 산을 그린다 혹은 사람을 그린다 할 때 이 그림을 그리는 양식이 어떠한 그러한 건축물의 양식처럼 정해져 있어서 이러한 준법의 그림을 정해지는 양식을 준법이라 하고, 이 어떠한 준법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즉 그 화가의 어떤 화풍이 혹은 그 화가의 서성이, 그 화가는 어떤 류에 속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대의 모든 예술가가 그러하듯이 동양화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준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자기만의 어떤 준법 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결국 대가가 되고, 그 대가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그 대가의 류, 그 대가의 준법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으로 자리를 잡곤 합니다. 이런 것은 문화사, 예술사, 미술사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모든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고비고비마다 그 한 획을 그어주는 그런 역사적 사건과 그 역사적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경제사 혹은 정치사, 사회사에서 우리나라도 한 번쯤 획을 그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얼마 전까지 과거 개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경제 구조라든지 사회적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고성장의 대가로 희생되어야만 했던 어떤 투명성을 이제는 다시 재고하여야 하는 국면에 와 있고,
그동안 성장의 와중에서 또 희생되었던 분배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야 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과거의 틀에 막혀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정이나 비리나 혹은 잘못된 부조리들을 우리는 다 과거에 그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를 해왔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럴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우리들의 발전은 언제나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닉스 문제 단순하게 이 하나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과 사안을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아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 하나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제 벌써 2년 후면 독자 생존이 가능하고 하이닉스는 충분히 회생 가능할 수 있다라는 하이닉스 측의 이야기가 다시 다시 언론지상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나 관료 측에서는 하이닉스는 무조건 매각이 위에는 대안이 없다. 하이닉스는 그 상태에서 파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으나 이제 선거, 그 외에 어떤 정권 말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겹치면서 어느새 이러한 목소리들이 서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 하나가 실제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연루된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현대생선, 각종 현대로비라 그 하이닉스 근로자, 그 연관산업의 판교 효과를 생각한다면 사실 하이닉스 반도체가 회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은 누구나 들고 있음에도 우리는 애써 이 점을 부인하고 회피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과거 99년 혹은 2000년 당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37,000원대의 주가를 형성했을 때 하이닉스 반도체 10만원대까지 상승을 주장했던 애널리스트와 또 지금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는 회생 불능이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300원대 주가조차도 이제는 고평가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혹시 동일인은 아닌지, 또 하이닉스 반도체를 과거에 LG 반도체에 가서 현대전자로 넘어갔을 때 이 구조조정을 LG 반도체가 현대전자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을 했던 목소리와 지금 혹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같은 주체는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검증을 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의 논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떠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치가 옳다 그르다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다만 이러한 어떤 정책들의 혹은 그 시장의 흐름들의 일관성과 정당성은 과연 유지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잘못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이 문제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은행 증권 쪽에 많이 풀려있는 이러한 전환사채 물들이 현재 그 시가의 어떤 가치의 정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현재 은행권에서 중심으로서 대량의 하한가 매물로 쏟아져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가가 아무리 저평가되어서 아무리 값싸게 판다 하더라도 은행의 경영 수지나 나중에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금은 골치 아픈 덩어리를 가능하면 빨리 들고 가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아무리 대손 충당금을 쌓았다 손치더라도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식 자체가 은행의 자산인 다음에는 이 자산의 가치가 올바른가, 즉 자산의 가치가 혹시 저평가는 아닌가라는 데 대한 인식의 진지한 고려조차 없이 무조건적인 폭탄 매물을 내어놓음으로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무려 100분의 1토막이 날 정도로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짐을 남기는 것은 그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혹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는 매각이다, 독자 생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논리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어떤 규정된 어떤 사물을 끌어들이는 동양화의 기법을 항상 규정된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만의 준법으로 한 시대를 열었던 승갑자들이나 예술가들의 정렬처럼
지금 관료들이나 그 외에 관련된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당대에 역적이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현재 주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좁게는 하이닉스 반도체 하나, 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현 시점에서 내가 역적이 되더라도 어떠한 소신을 펼쳐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들도 냄비처럼 항상 누가 이렇게 발표하면 마치 이것이냐, 누가 저렇게 발표하면 마치 이것이냐, 누가 매각문이 대안이다 하면 코로나에 대한 매각문이 대안인 것처럼, 혹은 누가 독자 생존론을 주장하고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 이제 독자 생존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는 이러한 전달자의 역할보다 언론도 공중파를 비롯해서 각종 중앙일간지들까지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를 공공장소로 불러내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각자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함을 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의견에 대해서 감히 이의를 달지 않는 완벽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며, 지금 언론사뿐만 아니라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아주 투명한 곳에, 밝은 곳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든 다음 전 국민의 혹은 전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장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비록 그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나더라도 나중에 역사는 그 용기를 바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앞으로 한국 경제에 남아있는 유일한 암초, 유일한 복병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혹은 언론, 다양한 기관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